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육을 총괄하는 다 아시다시피 리카프로 이정민이시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죄송스럽게 요거 프로젝트 내려서 전산에 다 들어가서 계약서를 같이 이렇게 해보고 확인설명서까지 같이 하고 실거래 신고하고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까지 요걸로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요 조명이 촬영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요거는 프로젝트를 올려버리고 이렇게 그냥 판서 강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좀 눈이 좀 아프시더라도 책이 조그맣죠, 글씨가. 270페이지 펴보시면 먼저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를 강의를 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합격을 했지만 막상 이제 차리거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 그 부동산 사고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범죄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식을 갖다가 배운 걸 갖다가 그 접목을 못 시킨다 그러면은 계약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봐도 그냥 여기는 공적자료 빼가지고 이것만 쓰면 되는구나, 이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일선에 계시는 옛날에 그 세로마건 출신이 아니신 분들, 이런 분들 계약서 내용을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쓰는데 이걸 왜 여기다가 쓰는지를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잘하다가도 한 번 사고 터지면은 이거는 내가 먹었던 거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배우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그 머릿속에 아직 지식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머리 몇 번 안 감았잖아요. 그죠? 머리 한 20번만 감으면 이게 다 날아가는데 아직까지는 20번은 안 감으신 것 같고 아직 생생하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그 지식을 여기서 오늘 저와 같이 복습하면서 그 내용을 실무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이런 방법을 연결시켜주는 제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이 이게 아니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빨라질 것 같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나 보이지만 잘난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나왔을 때 다가구가 뭔지 다세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출발했는데, 다만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점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립을 해가지고 내가 그 나중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은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은 시행착오의 기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 줄이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무어무시하게 뭐 박사급 이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저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안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낸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아도 뭐 보시기에 그렇게 막 이거는 뭐지 막 하는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저도 이제 주변에 책들을 처음에 사서 보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막 법적인 용어를 너무 막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래서 풀었을 건 풀어쓰고 남들 거 베껴올 건 베껴오고 해서 이제 편제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잘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면 강의 진도는 이제 그렇게 나가고, 마지막 3교시 때는 여러분들이 그 배운 걸 가지고 제가 실습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공적자를 이용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 쓰고 거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37번째 이야기까지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계약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항상 충실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아는 내용을 그 실무에 접목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배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70페이지를 보시면 맨 앞에 우리가 지금 이 계약서는 우리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죠. 뭐 한방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지역에 갈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정보망에 있는 그런 그 계약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협회 한방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한방을 이렇게 가입을 하면 이런 그 맨 처음에 270페이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딱 나옵니다. 원래는 제가 일일이 해서 클릭하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쫙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계약서 종류에 보면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체킹이 돼 있죠. 거기 옆에 화살표 밑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그 책을 눌러도 안 나옵니다. 네. 눌러 보시면 그 밑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이 부동산 있고 분양권, 권리양도양수, 표준임대차 계약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쭉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분양권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하고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일반 계약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쓸 거니까. 자, 일단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즘 그 이슈로 뜨는 지역도 많고, 그렇죠. 분양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청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그 공급계약서라는 것을 시공사에서 줍니다. 그 공급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 찍고 계약금을 지불하면은 그 공급계약서가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걔가 등기예요. 잊어먹으면 재발급도 안 돼요. 그래서 공급계약서를 계약금을 10% 내고 그 다음에 보통은 중도금을 갖다가 20 해갖고 4회에 걸쳐서 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금을 10% 내고 그래서 100% 이제 잔금이 진행되는 건데 분양권의 의미는 내가 당첨이 된 그때부터 그 다음에 등기가 나는 그때까지가 분양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등기가 나야 내 이름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 분양권을 매매라는 것이죠. 그 분양권 매매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전매 기간이 걸쳐 있느냐 안 걸쳐 있느냐. 부동산 전매 금지 기간이 있죠.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는데 분양권 전매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시세에 따라서 뭐 또 좀 틀리겠지만 최하가 3년입니다. 그리고 어떤 건 10년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분양권을 맨 처음에 당첨을 할 때 보면 공고란에 보면은 이 아파트는 몇 년까지 전매 금지입니다라는 게 공고문에 뜹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양을 할 아파트는 몇 년간은 전매를 할 수 없구나. 전매라는 건 등기가 나기 전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이제 금지 기간에 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금지 기간이 아닌 경우를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청약부터 그 다음에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분양권이다. 이것을 매매할 때는 만약에 전매 제한 기간이 아닌 경우에 뭐 지방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의 세금을 내죠? 저거를 양도세를 갖다가 50%를 내죠. 분양권은 그죠? 분양권은 50%를 세금을 내는 입장이니까 국가에서도 굳이 뭐 그걸 갖다가 뭐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부동산 분양권 전매는 왜 이렇게 전매 기간을 왜 두느냐 하면 갑자기 오른 이슈가 된 지역은 막 몇 억씩 오르잖아요. 그죠? 주변 아파트가 10억이면 얘는 뭐 한 4억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갭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투기를 좀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실수요자들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기간에 차익을 갖다 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 기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중개 계약서를 쓸 때는 전매를 중개 계약서를 쓸 때는 만약에 5억이라는 아파트를 분양가예요. 얘가 분양가인데
얘를 그러면 5천만 원 계약금을 걸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1억 정도를 갖다가 중도금으로 걸었다고 치고요.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합한 건 얼마가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간 돈 1억 5천이죠. 그죠? 계약금 5천에 중도금 1억에 그 다음에 프리미엄까지 합해서 얘가 그 정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는 5억에다가 원래 분양가가 5억이잖아요. 거기다 프리미엄이 1억 붙었다 치면은 6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고 2억 5천까지만 우리가 써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뭐가 되죠? 수수료 초과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가 있죠. 그죠? 아직까지 머리가 쌩쌩하죠? 네? 뭐 기만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수수료 초과라든가 뭐 매매를 업으로 그 다음에 무등록자하고 거래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관련 증서를 갖다 거래하는 거, 뭐 청약 증서라든가 뭐 철거 확인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직접 내가 의뢰인하고 거래를 하는 거, 그것도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내가 대리인이 되고 얘도 내가 대리인이 되는 쌍방 대리, 그것도 안 되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투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겁니다. 뭐 기수매우, 관직상투 뭐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지 행위가 되고 뭐 임치가 되고 뭐 6개월 업무 정지 이런 식으로 배우셨죠? 시험에 나왔나요? 예. 잘 모르겠죠? 뭐 60.5나 맞았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이제 분양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 금액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정산 금액은 내가 들어간 돈에 플러스 프리미엄까지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해놓고 권리금 계약서는 안 했구나. 그 권리금은요. 11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강의를 총괄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안 냈네. 그죠? 제가 지금 머리가 막 이상하게 잘못돼 가고 있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임대차 사업 등록을 내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은 이런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표준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네? 정식으로 돼 있는 그런 표준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표준 계약서는 거기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뭐 준공공임대, 공공임대 4년, 8년 있죠. 그 임대 기간을 명시한 것. 그 다음에 임대 증액 5% 이상은 안 되죠. 그 5% 이상 안 되는 증액을 갖다가 안 된다는 걸 명문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1년 내에 증액을 한 후에 1년 내에 올리면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낸 분들은 이 표준계약서를 써야만 됩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이걸 안 쓰면 이 기간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배우셨죠? 과태료가 기간을 안 지키면 5천만 원이라고 배우셨죠?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랐어요. 그리고 증액을 5% 이상을 올리면 그것도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과태료가 올랐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나중에 제가 여기 책에도 있듯이 그때 가서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권리금 계약서는 제가 11번째 계약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아파트 그걸 누르면 부동산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물건의 종류가 다가구, 다세대, 무슨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여긴 안 나왔지만 생활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1인 혼자만의 소유입니까? 아니면은 세대별 소유입니까? 다가구는 뭐 공동명의도 될 수 있지만 일단은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층 이하이면서 그죠?
그게 이제 다가구죠. 그리고 얘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세대별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죠? 다세대 같은 경우는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는 똑같은데 몇 층 이하 주거로 쓰는 게 4층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 그죠? 그리고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서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문제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아파트 말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게 빌라라고 친 뭐 5층, 6층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죠. 요즘 새로 진 게. 작년에 굉장히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혜택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생겼냐면, 일단 역세권 쪽으로 보면 역세권 250m 반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50%다.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용적률이 그 지역이 250까지 만약에 나간다면 500까지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빌라업자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면서 굉장히 많이 비리가 생겨났어요. 어떤 비리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까지예요? 4층이죠. 그리고 필로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일단 5층까지 올릴 수가 있죠. 그죠? 아니, 4층까지 일단 올릴 수가 있죠. 필로티까지 5층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건축위원회에 또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지을 테니까 이렇게 좀 승인을 해다오.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층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이 맞다면 그렇게 용적률을 넓게 해주다 보니까 필로티하고 1층을 올리고 얘를 근린으로 내는 거야. 그죠? 주택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5개층도 올릴 수 있죠. 그럼 총 지하 필로티까지 7층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 가보면 저 4층 이하인데 어떻게 5층이 돼 있고 6층이 돼 있고 7층이 돼 있지? 그런 건 다 그런 꼼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리는 일단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걔를 어떻게 쪼개가지고 주택으로 쓰더라도 일단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5개 층을 올리고 그 다음에 6개 층을 올리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이제 축소를 시켜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많이 지금은 그래도 뭐 짓지만 어찌됐든 옛날보다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니까 1.1% 들어가는 거고요. 세금이, 취득세가. 그렇죠? 근데 이제 얘하고 오피스텔을 이제 설명을 해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으로 맨 처음에 지은 게 아니죠. 그죠? 건축법에 의한 것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 일단 취득세가 들어가죠. 그죠? 업무용으로 뭐 쓰든 주택용으로 쓰든 간에.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많이 떨어지죠. 한 50에서 60%의 전용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라든가 어떤 그 욕실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피스텔은 없어요. 그런 거. 발코니라든가 욕실을 갖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응? 욕실이 되나요? 발코니하고 욕실이? 발코니하고 욕실이 된다? 욕조가 안 되는 거지, 욕조. 그죠? 욕조가 안 되는 거죠? 욕조. 발코니하고 욕조 설치를 안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그리고 이제 역세권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요즘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요. 생숙이라는 거를 많이 칩니다. 얘하고 지금 오피스텔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생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린하고 똑같이 우리가 건축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4.6%의 취득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죠. 그죠? 자,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대도 할 수도 있고 거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광용 숙박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개별 등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생숙은 전국 어디서나 내가 사도 상관이 없고요. 전매 기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샀다 팔았다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LTV 적용을 받죠. 40% LTV 적용을 받죠. 주택담보대출. 그죠? 그러나 이 생숙 같은 경우에는 LTV 적용은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역세권에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이 생활 숙박시설로 많이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